지난 9월 19일 북한은 탄도 중량을 4.5톤까지 늘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내륙 표적에 명중시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역시 현무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는 분명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현무5와 같은 관통 탄도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북한은 러시아의 대량의 재래식 탄약과 함께 북한이 자랑하는 KN-23 탄도미사일을 최소 60발 이상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탄도미사일의 절반가량이 폭발하거나 제대로 표적에 탄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관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KN-23이나 이스칸데르 M이 그 유명세와는 달리 패트리엇으로 쉽사리 요격이 가능한 것이 증명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무5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무5는 어떤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탄도 중량 4.5톤짜리 화성포 11 다 4.5가 제대로 파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현무5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앞선 현무4의 탄도 중량이 2톤인 것과 비교해 무려 8톤에 달하는 괴물이죠. 다행히 관계자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주요 개념, 그러니까 왜 탄도 중량이 이토록 늘어났는지, 그리고 지하 관통탄의 개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 관통탄이 공포의 대명사가 된 건요, 사실 1991년 걸프전입니다. 미국은 이미 BLU-109로 알려진 지하 관통탄이 있었지만 이것으로도 뚫리지 않는 이라크 지휘소를 만나게 되죠. 이에 미국은요 8인치 즉 203mm 곡사포 포신을 사용해서 긴급히 현재의 GBU-28로 알려진 지하 관통탄을 개발합니다. 당시 GBU-28은요 30m 정도의 관통력을 발휘해서 문제의 이라크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지하 벙커를 멀리하게 됐고요. 앞서 설명했던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쉽사리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핵심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걸프전 이후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지하 관통탄 개발을 시작해서요. 에글린 공군기지에 위치한 AFRL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공군 연구소인데 이 AFRL에서 관통에 특화된 고강도 강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장 이상적인 재료가 마레이진강임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마레이진강이 뭐냐? 이게 1960년대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특수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강도에다가 고압을 견딜 수 있어서요. 주로 로켓 구조물 등에서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마 지대공 미사일의 로켓 모터 케이스가 바로 이 마레이진강으로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문제가 뭐냐? 마레이진강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니켈이 17에서 19%, 코발트가 7에서 9%, 몰리브덴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인발이라는 특수 가공 기법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가공 기법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양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마레이진강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천마지대공 미사일을 만들면서 마레이진강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이에 미국의 AFRL은요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줄이면서 요구된 강도를 티타늄, 텅스텐, 니오붑 등의 합금 원소를 소량 첨가해 보강하는 방식으로 관통에 특화된 강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연구소가 위치한 공군기지 이름을 빌려 에글린 강철이라고 명명하고 2003년부터 실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공군의 F-15K에 운용 중인 GBU-28 지하 관통탄이 바로 이 에글린 강철로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특수 강철이 필요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 제4본부는요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응 한국형 지하 관통탄 개발을 위해서 처음에는 마레이진강을 주로 연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에글린 강철 개발 성공을 파악한 이후에는 한국형 에글린 강철 개발을 시작하죠. 이 한국형 에글린 강철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1년에 국가연은 자신의 강철을 민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한민국 발명 특허도전에 참가해 4등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죠. 한국형 관통용 특수강은요 철을 기반으로 탄소가 0.16에서 0.35, 실리콘이 1% 이하, 망간이 0.7% 이하, 니켈이 8.5에서 9.5, 그 다음에 크롬이 1.5에서 3.25,
몰리브덴이 0.5 이하, 그리고 텅스텐이 0.7에서 3.25, 바나듐이 0.05에서 0.3%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고가의 니켈 사용량도 최대한 줄인 특수강이죠. 게다가 제조 시에 필요한 열 처리 공정을 크게 줄이면서도 2000MPa급 강도와 함께 관통 시에 중요한 10% 이상의 연신율, 이게 연신율이란 건 늘어나는 성질인데 이 연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특수강은 미국 에글린 강철과 비교하면 성능이 어떨까요? 이 에글린 강철은요, 비교적 복잡한 조성 및 열 처리 공정을 통해 인장 강도를 1700MPa급으로 높였는데요. 이와 비교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형 특수강은 충격에 견디는 인장 강도가 2000MPa로 에글린 강철보다 10% 이상 우수합니다. 이 지하 관통탄은요, 표적과 충돌함과 동시에 지하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성질을 의미하는 연신율이 낮으면 이 관통용 자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형 특수강은 연신율이 10%에 달하기 때문에 에글린 강철과 비교해 충격이 견디는 능력 역시 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경배해야 합니다. 북한도 이런 특수강 제작이 가능한가요? 북한이 지하 관통탄을 개발하려면 제조와 가공이 까다로운 마레이진강을 독자 생산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하 관통용 특수강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마레이진강을 개발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2016년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자 마레이진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특수 목적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마레이진강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일본이 2019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을 당시에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일본산 마레이진강도 수출 허가 품목에 집어넣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게 놈의 새끼들이죠. 아무튼 국내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마레이진강이나 기타 관통용 특수강을 실험실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 지하 관통 탄도는 가공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특수강을 톤 단위로 생산해서 불순물이나 크랙이 없는 하나의 대형 구조물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최첨단 금속 가공 기술과 특수 공작기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쉽사리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일반 강철 따위로 관통탄두를 제조하면요, 고속으로 지표면과 충돌할 때 깨져나가거나 지하를 관통할 때 완전히 묵사발이 됩니다. 특히나 속도가 높아지면요, 더욱 파괴 문제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관통용 특수강은 북한과 같은 야금 기술 후진국이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위성 발사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야금 기술과 소재 기술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금 기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지하 관통탄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관통하면서 빈 공간을 만나면 이를 감지해 폭발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견고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HTSF, 이게 강화 표적용 지능신관인데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HTSF 신관에 사용되는 특수한 전자소자가 하나같이 수출 제한 품목이어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4와 현무5 지하 관통탄에 사용되는 HSTF 신관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HSTF 개발이 어려운 것은요, 항공기 투하형 지하 관통탄도 최소 10,000G 이상의 고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요. 현무4나 5와 같은 탄도미사일은요, 충돌 속도가 마 3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려 60,000G급의 충격량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형 지하 관통탄에 사용되는 HTSF 신관은요, 국내 P모사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고충격 가속대계 센서는요, 미국의 PCB사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품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이죠. 우리나라도 미국 국무부에 수많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나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점은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초음속 유도무기 체계 고충격 가속도 센서 설계 기술 사업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동안 무려 30억 원을 들여 핵심적인 고충격 가속도 센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거죠.
관계자는 개발 자체도 어려웠지만 양산에 특수한 조립 기술이 필요해 시제품 생산에도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계 미국 대학교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조립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북한이 이러한 고충격 가속도 센서를 국산화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전자기술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북한 따위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현무5의 탄도 중량 8톤의 의미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현무4의 탄도 중량이 2톤인 것과 비교해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알려진 현무5는요, 전장이 16m에 발사 중량은 36톤에 이르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맞먹는 크기를 가집니다. 그럼 왜 탄도 중량이 8톤으로 늘어났을까요? 한미연합사령부는요, 여러 정찰수단과 탈북민을 통해 북한이 건설한 지휘형 투수 벙커의 대략적인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숨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또한 북한이 지휘 벙커 공간 위에 빈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서 빈 공간을 감지하는 현무5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이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 벙커를 UHPC, 즉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보강해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시설과 출입 통로가 쉽사리 붕괴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5처럼 탄도 중량이 8톤이나 나가는 괴물은요, 지하에서 폭발하면서 강력한 인공 지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지진 수준이요, 초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조차 붕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5의 탄도가 정확히 지하 벙커에 명중하지 않더라도 그 부근에서 폭발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폭발 에너지로 인해 벙커 시설, 특히나 출입구나 환기 기둥이 붕괴되면서 말 그대로 생매장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운영 중 GBU-57 지하 관통 폭탄은요, 전장이 5.2m에 전체 중량이 13.6톤에 이르며 고장력 탄체 내부에 5,300파운드, 즉 2.4톤급의 고성능 둔감 폭약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약량이 높은 것은요, 역시 인공지진을 만들어서 지하시설 전체를 붕괴시킴으로써 죽음보다 무서운 생매장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무5의 탄도 중량 8톤 중에 얼마가 폭약 중량인지 알 수 없지만 대략 1톤의 폭약 중량만 확보해도 지하에서 엄청난 인공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평택에 새롭게 건설한 주한미군 벙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건설된 M2 MCRC, 이게 중앙방공통제소죠. 여기 등의 지휘시설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 벙커를 파괴하려면 중량 8톤짜리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탄도미사일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크기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커지면 이동식으로 운용하기 힘들어지고요. 설사 이동식 차량을 확보하더라도 북한은 도로 사정이 엉망진창이어서 차량 길이 20m급의 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의미죠. 자, 오늘의 결론. 정리하면 북한은 우리나라가 무려 20년의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현무5와 같은 지하 관통형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럴듯한 사기를 치면서 자신들도 지하 관통탄을 개발했다고 적극 홍보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무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지하 관통탄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실패한 현실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그 체제가 존속되는 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필리핀에서 들려온 아주 뜻깊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한국인들이 필리핀 노인이 간절히 바랬던 생애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노인은 한국과의 인연이 무척 깊었습니다. 바로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 했고, 심지어 그 가난이 되물림되어서 자녀부터 손자, 손녀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인의 바람은 딱 하나, 바로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니며 미래라는 꿈을 펼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유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소식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 기업에까지 전해지며 노인이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인프레시는 이 소식을 접하고 즉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영상 속 보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랬던 미래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목표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닌 위대함을 몸소 체감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인프레시는 이미 과거에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하며 많은 국가 중 한 곳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전쟁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를 찾아간 것인데요.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렵다는 소식에 인프레시는 이 필리핀 참전 용사를 직접 찾아가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선물로 준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이전 두 다리가 있던 순간을 되찾아주고자 의족을 착용시켜 주어 가족 사진을 남겨주는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의 감사 영상 편지까지 받으며 필리핀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러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Dear Colonel Flores, ang veterano. 플로레스 참전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그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용사님 감사합니다. 살라마포. 살라마포. 그리고 인프레시는 이 모든 후원을 자신들과 함께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 기업의 신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인프레시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후원 태극기 키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태극기 키링은 5가지의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 참전 용사분들이 전쟁 참전 전 자신의 의지를 새긴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한 키링도 있고요. 현재 태극기 등 다양한 키링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것을 주제로 역사를 상기시켜주고도 있네요. 실제로 보면 정말 퀄리티가 높고 디테일하기에 일상에서 차키, 가방 등에 걸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링의 수익금의 일부가 동참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참전 용사님들께 후원되고 있다고 하니 이 뜻깊은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대표 선수분들과 연예인분들도 이 행보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기적을 이뤄나갈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